오늘은 1월 11일입니다. 소식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한교환 대행, 반기문, 임명진 이렇게 세 분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또 최순실 태블릿 PC가 나왔다 이렇게 또 됐죠. 특검에서 하나 내놨습니다. 장시호가 사용하던 것인데 거기에 최순실 이메일이 있었다 이거죠. 더 특검의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은 이메일이 어떤 태블릿 PC에 있다, 어떤 PC에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사용하던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디 길을 간단 말이에요. 어디 갔는데 어떤 메일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 좀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태블릿 PC 들고 있는 사람이나 스마트폰 있는 사람한테 그 메일 좀 들어가 봐줘. 그거 뭐 왔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고 다니고 내가 쓰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들어가서 읽어봐주고 여기 이런 메일 왔네. 보통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그런 걸 종종 합니다. 뭐 딸한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들한테도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메일이 어디 들어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누구 것이다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1호 태블릿 PC 처음 이것이 최순실 태블릿 PC다 하고 주장했던 것이 있죠. JTBC에서 그 주장한 거 그 태블릿 PC 1호라 하겠습니다. 그 1호가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물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각됐어요. 변호인 측에서 증거로 채택해 주시오 했는데 거부당한 거죠. 이것이 증거로 채택됐다면 그동안에 왈가왈부한 진위 여부, 조작 여부 등등이 공개리에 검증이 가능했는데 그것이 이제 무산된 대기죠. 일단 그게 원래 탄핵 소추 안에도 증거물로 첨부를 안 했어요. 소추 측에서.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기각을 해버린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게 됐고 요즘에 하나도 안 나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 태블릿 PC는 자꾸 예를 가집니다. 근데 비유하자면 이런 거 있죠. 마다들이 있다는데 동네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마다들을. 그 마다들이 미국 유학을 갔는지 집에서 두문불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마다들을 낳지도 않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데 보여주질 않아요. 비유하자면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절대 1호는 빠뜨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그거 한번 보자 해야죠. 그게 이제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조금 언급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변호인 측에서 헌재법 32조 위반 아니냐 하고 의의 신청을 한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특검하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요청했거든요. 그것이 위반 아니냐 이렇게 의의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질 않았죠. 기각당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증거물 채택도 그렇게 됐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좀 서두르는 느낌이 강해요. 빨리빨리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빨리빨리 공정을 심리하겠다고 소장이 그런 발표도 그전에 했습니다만은 지금 빨리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하고 제가 올려드린 게 있죠. 거기에서도 그 부분 우려를 좀 해놨습니다만은 이것은 굉장한 중대사 아닙니까? 정말 법리대로 제대로 판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백이니 민이다 하면서 뭐를 빨리 하른다. 이거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 일강에서 전에부터 나온 이야기가 헌재는 1월 늦어도 2월 안에는 인용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 종종 했어요. 그런데 거기 마침 시기를 맞춘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는 수명재판관이라고 있죠. 수명재판관 소장이 임명해가지고 심판을 진행하게끔 정리를 하는 분들이 수명재판관 그런가 봐요. 목록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그분들이 이정미
강일원, 이진성 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세 분을 여러분 딱 주목하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헌법재판소만큼은 정말 법대로 공정하게 판결해 주셨으면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우리나라 이게 만만치 않지요. 모든 분위기가 저기는 100%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다 따라다닙니다. 속전속결로 빨리 판결이 나오면 뭔가 불리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심판은 늦어질수록 좋고 늦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나라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1월부터 이렇게 역풍이 불고 바뀐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2월이 가고 국제 관계가 형성되고 남북 관계가 이루어지고 김정은이 어떤 도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 분위기가 역전되면서 국민들 의식 시선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돼야 어떤 바람이 쭉 한쪽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판도 늦어질수록 오히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국내 분위기가 워낙에 한쪽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애국 시민들이 하는 활동에 또 태극기 집회라든가 이런 걸 열심히 이제 함으로써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반전시키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촛불 민의 하면서 모든 민의로 막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죠. 왜? 태극기 집회가 이미 그 인원을 다 능가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가면 더 하죠. 근데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 이런 거는 우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태극기 집회 참석하신 분이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대는 있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통치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면 성공이냐 하면은 오래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게만 돼도 굉장히 성공이다 이거죠. 조기 대선이란 거는 인용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대선에 들어간 걸 조기 대선이라 하거든요. 그것만 이루어지지 않게만 해도 그만한 성공이 없다는 거죠. 한계가. 그렇게만 분위기가 나와도. 그리고 시간이 한 달, 두 달 쭉 흘러가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여론이 어렵지만은 우익에서 나온 후보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거죠. 내가 늘 그런 걸 주장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나 갑자기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 버린다면 몇 배 어렵게 되죠? 늦어져야 돼요. 해도 내년으로 가면 더 좋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 집회를 하고 이거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거 우리 기운만 빠진다 이렇게 아니에요. 뜻이 그렇게 다 드러나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 대선에 승리할 수 있고 대선에 승리하기만 하면은 대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더 무너지지 않게만 하면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통치하신 분들이 하는 거죠. 아무튼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까지 해놓는다고 해서 우리 국내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고 그렇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당연히. 그게 해결되려면 정말로 극단특단의 일이 생겨야 돼요. 그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닌데 어떻게 바로 됩니까? 그거는 외부 동력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외부 동력. 시민의 힘이라기보다 외부 동력. 그걸로 해서 기폭이 이루어지는 거죠. 외부 동력이란 건 트럼프가 북한 정책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또 우리 정부가 하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무쌍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 이제 일각에서 또 계엄령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만은 물론 정말 혁명적인 계엄령, 일반 계엄령 말고요.
혁명적인 계엄령으로 일체를 탁 바꾸고 시작하고 그러면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여론 형성이 부족하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위험이 따르고 또 계엄군이라고 해서 여러분 100% 믿어지겠습니까? 계엄군이 반대로 활동하고 움직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리 있겠냐 하면서도 지금 모든 국내 사정이 어디 100% 믿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칫 거꾸로 된다든지 잘못되면은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되겠습니까? 국가 정말 위기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게 그런 거지요.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통치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계엄을 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도 답답하니까들 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워낙에 지금 실제 국내 형세가 어려운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은 방법이로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여건이 전부 좀 변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화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계엄해도 그것도 일종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란 것은 절대 예고가 없습니다. 내 언제 어느 때 한다 이런 예고 없습니다. 역모를 하든 내란하든 예고하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왕도 모르고 신하도 모르고 백성도 모르는 게 답이죠. 알면은 다 실패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단의 조치 같은 거는 예고가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그때그때 판정하는 것이고 그게 또 시기를 놓쳐버린다, 늦어버린다, 상대가 알아버린다 이러면 다 실패하는 거죠.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통치자들이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북한의 김정은이도 미사일을 언제 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모든 상황을 보고 그 사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 대응해서 그 전에 선수를 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나라 통치자가 해야죠. 한수 늦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또 돼 있고, 그리고 땅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땅굴. 그런데 이제 땅굴 들어와 있냐 아니냐 이것도 믿는 분들이야 정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분들은 한번 주변에 땅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100명한테 하면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가. 물론 듣기는 하겠습니다. 들어도 뒤로 가서 그런 게 있어 이래버린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가 좀 믿어도 심각하게 안 믿는 이도 있고 여러 갈래가 있을 거예요.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또 믿는 사람은 걱정을 늘어놓겠죠. 이런 요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남을 설득한다는 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이런 거 설득해 보세요. 요즘 시국이 실제 그게 아니다 하고 설득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듣긴 들어도 뒤에 가서 저 사람 이상하네 이래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칫하면 서로 관계가 끊어져요. 설득도 안 되고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와서 스스로 자기가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남이 말해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모든 형세가 좀 복잡하지요. 또 그리고 많이 불안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거기다 땅굴 이야기까지 하면 또 더 불안하죠. 그렇다고 그거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언급을 안 하려 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언급을 피해요. 특히나 깊은 어떤 내면의 내가 이렇게 이렇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그걸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괜히 믿는 사람은 불안해지고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거부 반응 나고 이렇게 되니까 안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깊은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많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땅굴 처음 소식을 듣고 살펴본 게 한 15년, 18년 전부터인가 그러네요. 그때는 남굴사 그리고 땅굴을 찾는 사람들 이렇게 홈페이지가 돼 있었고 그 당시 책임자가 정지용 씨였죠. 고 정지용. 그분이 국정원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단체를 이끌면서 화성이다 어디다 사방에 굴착을 했어요.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혈전이 막혔다는가 그래요. 그런데 애매하게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민용 씨, 김진철 목사님이죠. 김진철 목사님이 지금 아마 그 부분의 그 책임자를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 당시 화성 굴착할 때 그쪽에서 목회를 하셨다가 인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 난굴사 홈페이지가 또 한번 모든 자료가 훼손된 적도 있고 그래요. 누군가 관리해 준다고 와가지고 훼손시키고 도망을 가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수많은 자료가 그 당시 다 날아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지 자료가 많이 없어요. 보니까 없는데, 아무튼 난굴사 쪽에서 이렇기 때문에 땅굴이 들어와 있다 주장하는 증거물 수없이 내놓는 게 있고, 또 국방부 쪽에서는 그건 이렇기 때문에 아니다 또 주장하는 자료도 많이 있고, 양쪽을 자료를 본 제가 정말 제가 오래 봤습니다. 그 당시는 매일 들어가서 봤어요. 양쪽 주장을. 그렇지만은 제가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뜬금없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도 땅굴이 있다, 저기도 땅굴이 있다, 뭐 굉장히 주장하고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발굴을 해, 굴착을 해오고 찾으려 해온 분들이, 탐사를 해온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김진철 목사님 그 라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늘 연구하고 도움 주고 하신 분들이 윤여길 박사님으로, 그리고 신부님 또 몇 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요 근래 갑자기 나타나셨는데요. 그런데 정지용, 최민용, 김진철 이 나인, 그리고 윤여길 박사로 쭉 그동안에 많이 그런 탐사에 애를 써온 분들, 신부님으로 이런 분들은 정말 애국적인 관점에서 자기 일을 헌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를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일생을 바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라인들은 정말로 헌신해 온 분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미쳤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욕먹어가면서, 방해받아가면서. 그리고 내용 중에 좌우도 같이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좌우,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성향을 좌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흔히 말하면은 저 북한에 머리를 두고 몸뚱이는 남쪽에 있고 그런 사람하고 그 구분해서 이해를 하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친박 국회의원들 많이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7일날 서청원 의원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즉각 퇴진해라 이런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이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 위원장이 개혁을 빙자해 정통 보수당이 새누리당을, 이런 말씀이 잇따라요. 정체불명의 급진정당으로 만들고 있다. 정체불명의 급진정당. 대한민국 보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네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시절 한미 군사훈련을 전쟁연습으로 폄하하며 반대했고, 그리고 사드 배치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친북적 소신이 지금 바뀐 것인지 임시 방편으로 당권을 장악하려고 감추고 있는 것인지 국민과 당원에 정확히 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사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생존을 위해서 배치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사드를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사드를 찬성하는가? 왜 그럴까?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찬성할까?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미 군사훈련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 연습입니까? 물론 훈련은 전쟁 연습은 연습이죠. 그러나 그 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나라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 안 하는 나라는 잘못된 거예요. 군대란 건 뭡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유사시에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또 전쟁 나면은 국가를 위해서 한 목숨 던지고 싸우기 위해서 이 군인은 존재하는 겁니다. 군대가 직장입니까, 여러분? 물론 직장은 직장이지만은 유사시에는 군인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전쟁이 없을 때 끝없이 훈련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왜 훈련을 합니까? 합동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설령 한미 군사 이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렇죠? 왜? 적이 이쪽을 공격할 우려가 있을 때는 먼저 성공하는 거, 이런 것도 전략의 하나고, 어디까지 군인은 왜 존재합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 훈련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든 뭐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훈련을 안 하면 왜 안 하나? 군인들이 밥값 해라 이렇게 나가야지. 또 군인이 직장인화 돼버리면 군기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군기 빠진 군인은 군인 아니에요. 무기가 에베레스트 산같이 쌓였어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군기가 살아있고 사기가 살아있고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그때 바로 무기도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전략도 힘을 발휘하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또 생각해 볼까요? 어때요? 임명진 위원장 나가라 나가라 막 친박들이 나를 속였지 않냐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 합시다. 그러나 끄떡없이 그러든 말든 상임위까지 구성했다 그랬잖아요. 9일 두 번째 만에 뭐 인원을 줄였든 어떻게 됐든 편법을 썼니 마니 하고 지금 난리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인 위원장은 목사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 그런데 정말 지금 의회의 지금 방법을 서슴지 않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런 전략을 내놨겠는데 그렇다면 인 위원장이 이 새누리당을 왜 이렇게 접수하고 장악하려 할까요? 자, 하나, 1. 충청도 출신 반기문을 후보로 영임하기 위해서 정치작업을 한다. 또 친박이라는 덩어리를 밀어내므로써 비박도 끌어들이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 1입니다. 두 번째, 반기문을 영입해서 후보로 뽑아도 좋고 안 뽑아도 다른 뜻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보수 색재를 부셔버리기 위해서 서 의원 지금 발언처럼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흔히 뭐 그냥 보수라도 좋고 애국 시민들이 좋고 투표할 자리가 없게 되버리죠. 뭐 그렇든 말든 쉽게 표현해서 밑자의 본전. 반기문 영입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래서 그렇다. 세 번째, 새누리당을 정화하기 위해서 저 친박들 내보내고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1, 2, 3 어떻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일단 또 반기문 씨가 중심에 섰지 않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또 반기문 씨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보는 거는 그리고 반기문 씨 들여다보기를 합시다. 반기문 씨가 아무래도 여기저기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반기문 씨가 저 유엔의 총장을 하면서 외국의 신문에도 나고 또 우리나라 신문에도 한국일보라든가 연합뉴스 이런데 종종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올해도 그랬고 지난 4월 20일 이때도 뭐 그런 발언이 좀 있었는가 본데 아무튼 북한의 우호적이라는 거지요. 북한을 방문할 생각이 있고 꼭 방문하겠다. 저번에도 그렇게 해서 또 무산되기도 했잖아요. 아무튼
어떻게 해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파예요. 대화를 해서 뭐를 해보려는. 아무튼 반기문 씨는 이 북한을 보는 눈이 협상 대화의 상대로 보고 그 길로 무엇을 풀어보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발언이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혹은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것보다는 만나서 대화를 풀어보려는 이런 성향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 이런 거지요. 늘 유화적인 태도. 여러분도 그런 뉴스를 종종 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반기문 씨가 설왕설래하는 말들이 또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한국의 분위기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반기문 씨가 그랬다는 거지요. 이건 조선신문에 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동성애 한국 금기시한다 하지만 유교 분위기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 분위기 때문에 동성애를 못 합니까? 러시아 같은 데는 동성애 하다 걸리면은 길거리에서도 막 짓밟히고 정말 거기는 굉장하대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사람 아무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들끼리 알아서 그러든 말든 관심 안 가질 거예요.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은 할 일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을 것이고 판단할 것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모든 내면을 보면은 정말 이 절박한 상태 이런 것이 보인다면 지금 동성애 걱정할 때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동성애 하다가 한국에서 무슨 살인 난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요. 다 자기들 그러든 말든 관심 안 가져요. 이렇게 발언을 하면 곤란하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관용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국가기관이 오히려 문제의 한 부분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이슈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는가 본데 이거 기독교인들이 이 소리 들으면 어떤 반응이 일으킬까요? 한국의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이런 발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이런 입법이 기독교계의 반발로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반 총장이 과연 우리나라 현 이 내면의 이 전쟁과 같은 전쟁 같은이 아니고 내전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실정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봅니까? 이런 상황에서 반 총장이 이 나라를 이끌 통치자로서 여러분 맞다고 생각됩니까? 평화롭게 어떻게 협상이라 하러 다닌다든지 적절하게 여기도 한 주먹 저기도 한 주먹 임명해놓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밑에 완전히 다 장악 끝나는 거죠. 그런 걱정이 있다 이거죠. 물론 반 총장이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그러리라 국민들이 다 믿고 뽑아주면 뽑겠지만은 나는 그런 걱정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그냥 야당 뽑은 거나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잠깐 한 두 가지만 들여다봤는데요. 원래 정말 후보들은 엄청난 검증을 받게 됩니다. 본 게임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때 수없이 노출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반 총장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새누리에 와서 후보를 하든 말든 그거는 경선하는 거니까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 정말 친박들은 각성하고 꼭 이건 친박 테두리 벗어나가지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대로 의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실을 제대로 보고 확장해가지고 후보 제대로 내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내가 볼 때는 한교안 씨가 제일 그래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색깔 분명하고 또 그 외에도 몇 분 있어요. 없는 건 아니라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할 사람 없으면은 저 이완구 씨 모셔도 되고
뭐 또 충청도라 또 가까워질란가는 모르겠지만은 문창극 씨 모셔도 되고, 그리고 홍준표 씨 그래도 꿋꿋하잖아요. 여차에 잘 때도. 그 정도만 되면 됐죠.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교안 씨가 제일 낫지 않냐, 이렇게들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 그렇게 봐져요. 지금까지는. 이건 종교를 떠나서 이제 국가가 최우선이니까 우선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살짝 들여다보는 정도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지지자들이 해보는 점검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